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혜령 마지막 인터뷰 김지수.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 내가 받은 모든 게 선물이었다. 죽음 알기 위해 거꾸로 유언 같은 탄생 써내려가 촛불 꺼지기 전 한번 환하게 타올라 그것은 신의 은총. 나중된 자 먼저 대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딸조차 괴테처럼 인간과 학문 전체를 보는 제너럴리스트로 여령 전 장관 생의 마지막 시간을 치열하게 쓰고 있다. 이번 만남이 아마 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예요. 여령 선생이 비 내리는 창밖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지난주에 보기로 했던 약속이 컨디션이 안 좋아 일주일 연기된 터 안식이 좋아 보인다고 하자 피에로는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운다라며 쓸쓸하게 웃었다. 품있게 빗어넘긴 백발, 여진이 호기심 운물이 찰랑대는 검은 눈동자, 터틀넥과 모직 슈트가 잘 어울리는 기계에 넘치는 한 어른을 보며 나는 벅참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은 살아생전 이혜령의 회감년에서 두 장의 그림을 그려주었다. TV상자 안의 말, 그림과 TV상자 안의 입술, 말이 터지는 통로 그림이었다. 말이라는 무기를 들고 말 달리는 자가 이혜령이었다. 그가 쏟아내는 말은 과거를 달릴 때나 미래를 달릴 때나 주저가 없었다. 스킵과 시프트,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오죽하면 선생과 앉아 인터뷰하던 서재는 늘 매트릭스나 인터스텔라 같은 SF 영화의 세트처럼 느꼈다. 오늘 마주 앉은 방엔 책 한 권, 서가 한 칸 없이 고작했다. 기품이 넘치는 이태리산 젓갈색 책상과 의자 한 면을 가득 채운 녹색 벽엔 선생과 교류에서나 먼저 세상을 떤 세계의 지성들이 보내온 편지와 사진, 기사로 채워져 있었다. 루이제 린저, 이오네스코, 누보 리얼리즘의 창시자 피에르 레스타니, 노벨 문학상 작가, 프랑스와 모리악 등등 선생은 한 명 한 명 짚어가며 먼저 간 친구들과의 인연을 즐겁게 회상했다. 한국의 지성의 큰 산맥이었던 이혜령 22살에 문단 롤러들의 권위의식에 비수를 꽂은 선전포고문 우상의 파괴로 유명인사가 된 이후 65년간 때로는 번뜩이는 광야의 연으로 때로는 천둥같은 인식의 스파크로 시야에 조명을 터주었던 언어의 거인 벼랑 끝에서도 운물을 찾는 기쁨을 목격하게 해준 이혜령. 10수년 전 이미 디지털 아날로그라는 아름다운 말을 선창한 분임에도 당신이 제일 잘한 일은 문화부 장관 시절 노견을 갓길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오늘 선생 앞에 앉아있으니 갑자기 아득하여 88 올림픽 개막식에서 그가 연출했던 잠실벌의 굴렁쇠 소년이 생각났다. 햇빛 내리쬐는 광장에 쓰였던 한 줄 정적의 시 가을비가 대지를 적시는 오늘 나는 그에게 죽음이라는 한 편의 시를 듣게 될 터였다. 그는 항암 치료를 마다한 채로 마지막 기력을 다해 책을 쓰고 강연하고 죽음까지 기록할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다. 머지않아 탄생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인터뷰로 가까운 이들에게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고 하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다. 할인 촬영을 할 땐 싱킹맨은 웃지 않는다고 겁을 주더니 인터뷰 내내 쫄지 마라고 한파 웃음을 터뜨렸다. 죽음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인 줄 오늘 처음 알았다. 그의 말 속에서 과거의 탄생과 미래의 죽음이 만났고 그렇게 그의 주례로 아름다워진 현재가 탄생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나 같은 환자들은 하루에도 듣는 코멘트가 여러 가지야. 수척해 보여요. 건강해지셨네. 시시각각 변하거든. 알고 보면 가까운 사람도 사실 남에겐 관심이 없어요. 허허.
왜 머리 깎고 수염 기르면 사람들이 놀랄 것 같지 웬걸요 몰라요. 남은 내 생각만큼 나를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도 남이 어떻게 볼까 그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연기하고 산이 허망한 거지. 허허. 남기지 생의 시간이 유한하여 나는 선생께서 하는 말은 무엇이든 듣고 싶었다. 토시 하나 한숨 한 자락이라도 놓치기 싫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대화하자고 부탁드렸다. 혼자 기다리며 녹색벽에서 선생께서 젊은 시절 신문에 쓰신 모리아의 기침 소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프랑스에서 모리아 선생을 만나고 쓴 거지. 그때 그분이 80이 좀 넘었을 때야. 생각해보면 지금 나보다 젊었는데 아파트 계단을 못 올라가셨어요. 내가 등에 업히라고 했더니 화를 내요. 웃음. 나는 시체가 아니라고. 서양 문화는 부축은 받아도 업히는 건 수치로 여겨요. 한국은 다르지. 상호거전으로 봐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봐도 처음 만난 아들과 아버지가 업고 업혀서 냇물을 건너가잖아. 사이과 작물을 얻고 사장이 사원을 업어줘요. 다들 어릴 적 엄마 등에 업힌 기억이 있거든. 업어준다는 건 존재의 무게를 다 받아준다는 건데 서양인들에겐 익숙지 않은 경험이군요. 그들은 아이를 요람에서 키우니까 태어나자마자 존재를 분리하지요. 땅에 놓으면 쥐들이 공격해서 아이를 전장에 매달아 두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포대기로 쏴서 둘러엎잖아. 어미 등에 붙어 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성이 착해요. 서양은 분리가 트라우마가 돼서 독립적인 만큼 공격적이거든. 한국의 전통 육아는 얼마나 슬기로워요. 오줌똥도 쉬쉬 끙아끙아 하면서 어린애 말로 다 유도를 했거든. 요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뵐 때 마지막 파는 운물은 죽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죽음을 앞두면 죽는 얘기를 써야잖아. 나는 반대를 써요. 왜냐하면 죽음은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사형수도 예외가 없어요. 죽음 근처까지만 가지 죽음을 모르니 말한 사람이 없어요. 임사 체험도 살아 돌아온 얘기죠. 살아있으면 죽음이 아니거든. 가령 이런 거지. 어느 날 물고기가 물어서 엄마 바다라고 하는 건 뭐야. 글쎄 바다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걸 본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를 나오면 죽어요. 그 순간 자기가 살던 바다를 보지요. 내가 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죽음이에요. 하지만 죽음이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나는 다른 데서 힌트를 찾았어요. 1982년 이어령은 일본인을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명명하여 섬나라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경종을 울렸다. 그 책은 일본에서 출간 5개월 만에 12만 부가 판매되었다. 어디서 힌트를 찾으셨나요? 죽을 때 뭐라고 해요? 돌아가신다고 하죠. 그 말이 기가 막혀요.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곳이라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 다행인 건 어떻게 태어나는가는 죽음과 달리 관찰이 가능해요. 2, 3억 마리의 정자의 레이스를 통해서 내가 왔어요. 수능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거지. 그런데 그 전에 엄마 아빠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그 전의 조부모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계속 거슬러 가면 36억 년 전 진핵세포가 생겼던 순간까지 가요. 나는 그렇게 탄생을 파고들어요. 죽음을 느끼면서 태어난 이전을 복귀한다. 엄청난 속도의 플래시백을 거치셨겠군요. 뇌에서 빅뱅이 일어나겠습니다. 낫겠습니다. 그렇지요. 모험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과거에 있어요. 진화론자의 의견에 비춰보면 내 존재는 36억 년 원시의 바닷가에서 시작됐어요. 어찌 보면 과학은 환상적인 시야. 내가 과거 물고기였을까? 양수가 바닷물과 같으니 그럴지도 모르겠다. 태아의 형성 과정을 보면 아가미도 물갈퀴 자국도 선명하게 보이거든. 그렇게 계산하면 내 나이는 사실 36억 플러스 87살이야. 엄청난 시간을 산 거죠. 죽음에 가까이 가고서 나는 깨달았어요. 죽음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걸.
과거로 가서 미래를 본다는 설명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이혜령이다. 평생 창조적 격발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선물처럼 안겨준 사람. 선생은 오래전에 이미 디지로그가 온다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을 예언하셨어요. 미지의 죽음을 탄생의 신비로움이 이번엔 또 뭐가 보이던가요? 난 옛날부터 참 궁금했어요. 왜 외갓집에만 가면 가슴이 뛸까? 왜 외갓집 감나무는 열림감조차 더 달고 시원할까? 그게 미토콘드리아는 외가의 혈통으로만 이어져서 그래요. 거슬러 가면 저 멀리 아프리카에 으깨 벌어진 외할머니한테서 내가 왔는지도 몰라. 허허. 이렇게 가면서 느껴지는 게 신의 존재예요. 최초의 빅뱅은 천지 창조였구나. 과학을 잘 모르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깊이 알면 신의 질서를 만난다고 했다. 죽음이 아닌 탄생을 연구하면서 선생은 점점 더 자신만만해졌다. 말하는 중간에 쫄지 마라는 액센트를 농담처럼 박아놨다. 탄생을 연구하면 무섭지 않아. 지적으로도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와보라 그래. 그래. 너는 생명을 알고 썼냐? 나는 이제 안다 이거지. 그런데 요즘엔 탄생 자체를 비극으로 보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내 의지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안 태어나는 게 행복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 빨리 사라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반출생주의적 사고를 하는 건 무의미해. 제일 쉬운 게 부정이에요. 긍정이 어렵죠. 그야말로 젊을 때 저항의 문학이다 우상의 파괴다 해서 부수고 무너뜨리는 데 힘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죽음 앞에서 생명을 생각하고 텅 빈 우주를 관찰하면 다 부정해도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쉬고 구름을 본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놀라움의 힘으로 또 무엇을 보셨나요? 생명은 입이에요. 태어나도 생명은 모든 신경이 입으로 쏠려 있어요. 태어난 후에 그 입으로 있는 힘껏 젖을 빨지요. 그 입술을 비벼 첫 말을 해요. 가벼운 입술 소리 미음으로 엄마, 물을 무거운 입술 소리 비읍으로 아빠, 불을 뱉어요. 물은 맑고 불은 박잖아. 그런데 그 미음과 비읍이 기가 막힌 대응을 이루는 게 바로 우리 한글이에요. 놀랍죠. 어떤 주제든 언어로 시작해서 언어로 끝난다는 게 더 놀라웠다. 프로이트도 구강기를 정신분석의 첫 단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프로이트는 뱃속 세계를 몰랐어요. 태어난 후부터 트라우마를 적용했는데 기실 태아 때 더 많은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걸 그는 몰랐지.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사람의 후손 중 많은 사람이 폐소공포증을 앓았어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유전은 내 조상의 정확한 이력서예요. 동양의 탄생학과 서양의 유전학은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뱃속에서의 10개월이 성격, 기질, 신체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고. 스승이 10년 가르치는 게 뱃속에서 10개월 가르친 것보다 못하다잖아. 그래서 지혜로운 한국인은 태중의 아이를 이미 1살로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프로이트가 칸트가 해겔이 알았겠느냐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가슴뼈가 커지는 화통한 웃음에 공기통이 시원하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쫄지마 허허. 알고 보면 프로이트는 돌팔이였어요. 우상의 추락이라는 책에도 있잖아. 다만 인간의 에고를 구조적으로 봤다는데 의의를 두는 거죠. 인격은 다층적이라 의학뿐 아니라 인문학자의 상상력으로도 봐야 해요. 다큐멘터리는 내가 말을 못할 때까지 찍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찍으라고 해서. 철학자 김영석 선생은 인격의 핵심은 성실성이라고 했지요. 선생은 인격의 핵심을 뭐라고 보십니까? 하하, 핵심은 인격과 신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기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려고 했던 게테가 그 인간다움으로 구제를 받았어요. 나는 유다가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자살로생을 마감하면서 유다는 교회가 아니라 피의 바다를 남겼어요. 그런데 인간의 인격은 유다에 가까워서 더욱 신격을 욕망해요. 그래서 고통스럽죠. 내 마음의 빅뱅을 누가 알겠어요? 한 소녀가 이 남자와 헤어질까요? 라고 물으면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할까요? 그는 물리적 상대성 이론의 이때가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결 사람 속은 몰라요. 각자의 마음은 두뇌는 지구에서 하나예요. 기술로 찍어낸 벽돌이 아니거든. 내 몸의 지문도 마음의 지문도 세상에 하나뿐이지. 하나님의 유일한 도장이야. 내 마음의 지문에는 신의 지문이 남아있어요. 요즘 들어 신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에 대해 말할 지식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나 유다나 다 똑같아. 오래 관찰하면 알아요. 신은 생명을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능력과 환경이 같아서 평등한 게 아니야. 다 다르고 유일하다는 게 평등이지요. 햇빛만 받아 울창한 나무든 그늘 속에 야윈 나무든 다 제 몫의 임무가 있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 유니크함이 놀라운 평등이지요. 또 하나 살아있는 것은 공평하게 다 죽잖아. 왠지 선생의 유니크함은 탄생부터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내 유니크함의 80%는 어머니가 주셨어요. 내가 돌상에서 돌잡이로 책을 잡은 걸 어머니는 두고두고 기뻐하셨어. 그때는 쌀이나 돈을 잡아야 좋아했는데 어머니는 달랐죠. 우리 애는 돌상에서 책을 잡고 붓을 잡았다고 내내 자랑하셨어요. 내가 알아놓아도 어머니는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나는 책을 읽고 상상력을 키우는 인간이 됐어요. 언어적 상상력은 어린 시절에 길러진 것이지요. 그랬어요. 형님들이 놓고 간 책, 대학생이 보던 한자투생이 세계문학 전집을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상상으로 단어를 읽혔어. 사전도 없었죠. 내 언어 조직 세포가 그때 활성화된 거라. 눈이 내릴 때 루바시카 입었다는 문장을 만나면 저는 문맥으로 그 겉옷을 상상해 보는 거야. 동화만 읽었으면 어림도 없었겠죠. 라틴어 고전도 그렇게 읽었어요. 나는 지금도 외국 여행을 가면 대실망이야. 어릴 때 소설을 읽으며 파리, 런던, 러시아를 다 상상으로 여행했어요. 내가 실제 만난 에펠탑은 내가 언어로 상상하던 것보다 한 것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지. 어릴 때 어려운 책을 읽으면 상상의 언어 능력이 발화돼요. 지금도 나는 모든 문제를 어원으로 접근해요.